뭐 말기암이죠, 뭐. 중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아니고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야, 정말 심각하고 이제는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했는데 이제는 정말 더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있어서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후 비상 선언도 많이 하고, 예, 이제 각국에서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것도 지금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이게 사실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뭐 미세먼지나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 오염도 심각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기후 변화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 예, 이런 감염병만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어떤 생태계의 변화하고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기후 변화 문제가 이렇게 계속 가면은 감염병이 더 자주 올 거다 이런 경고를 했었거든요. 예, 생태계가 바뀌는 거니까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동안 자꾸 방치해오고 계속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고 이래 왔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는 정말 큰일 나게 생긴 그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작년에 보면은 동아시아에 뭐 폭우 엄청 많이 왔죠. 우리나라도 장마 길었지만 중국에서 뭐 이재민이 수천만 명 이렇게 됐었고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고 일본도 그 규슈 이쪽 이런데 구마모토 지방이나 이런데 다 홍수 나고 막 산사태 나고 막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도 그렇고 우리 쪽 동아시아 이런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안 왔던 또 호주 같은데, 예, 그런데 산불이 뭐 어마어마한 면적의 살림을 태웠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6개월 동안 그 진화를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 다 살림 다 타고 거기 있던 생태계들 멸종 동물들도 많았고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고요. 그런 어떤 생태계 파괴 이제 뭐 우리 안 그래도 환경 오염도 인간이 지금 많이 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온실가스 배출하고 이런 기후 변화 만들어서 이 기후 재난들,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총체적인 지구 환경의 위기죠. 말기암입니다. 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쓰레기 오염 문제들도 있고 다른 여러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양 쓰레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됐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온난화되고 있는 지금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본격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1도 정도 지구 평균 온도가 올랐는데 이게 1.5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그 보고서들을 통해서 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일단 2도씨를 안 넘게 관리를 하자. 그리고 가급적 1.5도씨 이하로 관리를 하자. 그러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50년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지만 뭐 중국 탄소 배출국 1위 국가 뭐 포함해서 한중일 이런 나라들 탄소 중립 선언 막 하고 지금 각국이 갑자기 탈탄소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게 좀 시급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오래전부터 계속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아 관측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1950년대부터 계속 측정을 해왔어요. 데이빗 킬링이라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박사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분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아들 랄프 킬링 박사님이 계속 대를 이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계속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 농도를 보면은 뭐 200 뭐 몇십 ppm 이렇게 되던 게 300 ppm 넘어가더니 지금은 410 ppm까지 넘어갔거든요. 이게 오랜 지구의 그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 거예요. 전례 없는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온도하고 상관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거의 태양으로부터 거의 일정한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자꾸 못 나가게 막아주니까 그게 온실효과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그래서 1도 정도 지금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 뭐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 봐도 이 정도 속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죠. 몇십 년 만에 1도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뭐 이거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뭐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 활동 때문이냐,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이냐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90% 이상의 과학자들 다 지금 이거는 뭐 인간 활동에 의한 거라는 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반대로 우리가 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지금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탈탄소 환경으로 바뀔 때 결국 정부에서만 주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바뀌기 어려워요. 결국 소비자가 뭐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서 만든 제품을 산다거나 지구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만든 제품을 선택한다거나 같은 가격일 때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도태시킬지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자꾸 지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 물론 생활 속에서 어떤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마찬가지 전기 아끼는 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의 어떤 그 결정들을 하는 거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 전기 문제도요. 테슬라 같은 CEO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 뭐 그거 투자 갑자기 안 한다고 한 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미래 이제 그런 화폐 방향은 좋은데 그걸 할 때 지금 전력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구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부분 하는데 중국 대부분 석탄 발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기 에너지 생산부터 탈탄소 쪽으로 빠르게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뭐 교통, 수송이라든가 모든 부문에서 하여튼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지 않으면 지금 2050년에는 지구가 거주 불능 상태다. 거주 불가능. 그런 상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배출 계속하면 30년 후에는 지구에서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지만 지금 그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위기, 기후 비상 상황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소 배출하는 만큼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수로, 그러니까 순 배출이 0이 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10만큼 하면 다른 방식으로 10만큼을 흡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흡수하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산림들이 식물들이 나무 그런 숲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광합성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바다에도 그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있는데 이 플랑크톤들 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광합성을 하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 쉬는데 필요한 이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가 워낙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작은 플랑크톤들이 번성하면서 만드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 아니라 바다였어요. 네. 제가 꼭 해양과학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바다 일단 면적도 뭐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고 지구가 깊이도 평균 수심이 막 3,000m 넘거든요. 육상 평균 해발 고도는 뭐 700 몇십 미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 깊이도 훨씬 깊다는 거예요. 면적도 넓은데 깊이도 깊으니까 이 부피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구상 물의 거의 95% 이상이 다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고 막 증발해서 구름 만들고 구름이 돌아다니다 비를 또 뿌리고 어디에서 구름을 많이 만들고 어디에 구름이 없이 맑게 할 것이냐 또 열을
대기 중에 있는 열을 막 흡수해서 대기를 식혀주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기를 데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열도 조절을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다 바다에 흡수됐어요. 네, 육상이나 대륙이나 빙하나 이런 데 흡수된 건 10%가 안 되고요. 대부분이 바다에 흡수됐습니다. 열 에너지가 지금. 그게 바닷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니까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다 문제를 풀지 않고는 지금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다라는 거죠. 어렵죠. 해양 쓰레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바다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여러 쓰레기들, 이게 뭐 쓰나미 이런 지진해 같은 게 나서 육상에 있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흩슬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평소에 어떤 우리가 쓰레기들을 막 배출한 것들이 강으로 바다로 다 이렇게 흘러나가 가지고 바다에서 순환을 하다가 해류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정체되어 있는 바닷물이 있어요. 거기에 다 모여드는 거죠, 쓰레기들이. 그렇게 모여든 쓰레기 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나 넓은 넓은 면적이 다 쓰레기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잘게 부서져요. 이거는 왜냐면 햇빛에다가 파도 막 이런 것들 마모되고 해서 이렇게 부서지는데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됐다고 해서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남아 있고요. 중요한 건 아까 그 플랑크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하니까 자꾸 먹고 그런 플랑크톤들을 또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를 또 더 누가 잡아먹고 그럼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결국 인간에게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피 속에도 플라스틱 검출되잖아요. 그런 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 거죠. 저는 일단 환경의 날 아니어도 평소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이렇게 놀게 하지 말고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놀러 다니시라고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우리 지구의 생태계 자연, 자연하고 자꾸 호흡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고 거기서 힐링을 얻는 게 이 친구들에게도 좋고 자연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애착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생태계를 자꾸 파괴하고 하는 게 자연에 대한 애착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들도 많아지고 굉장히 생태 감수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 교육을 그런 어떤 생태 교육 좀 야외에서 자연하고 호흡하면서 마스크 벗고 그냥 밖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 과학자들이 저 같은 현장 관측 과학자들, 현장 관측 해양 과학자들은 특히 뭐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바다라는 데가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특히 망망대해 막 이런 데는 탐사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다니는 거니까 막 돛담배로 다니고 그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첨단 연구선들이 있어서 인공위성하고 다 교신하면서 이렇게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연구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도전하는 뭐 바다는 거칠고 때로는 이렇게 파도 높아지고 그럼 막 배 멀미하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데이터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막 분석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런 현상들, 과정들을 새로운 것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런 거 발달을 한다 그래도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측 데이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2021년 뭐 5월 17일 오전 10시에 태평양 뭐 3,000m 수심의 바닷속 환경은 그때 측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측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그 무인으로 이렇게 해양 관측하는 다양한 해양 로봇들, 수중 로봇들이 잘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전 세계 바다에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관측 데이터들이 지금 막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잘 알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고 나면 더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해서 더 알아내려고, 과학적으로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해양과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바다에 대해서 더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알면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새로운 그런 지혜로운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자연을 알고 이 바다를 알고 이 바다하고 어떻게 하면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기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발전을 계속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과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출발은 과학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다가 너무 중요하고 바다에 또 과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유엔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10년간을 해양과학의 10년이라고 선언했어요. 예, 2021년부터 2030년은 해양과학의 10년이다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을 하자. 그래서 정말 이 해양과학을 정말 획기적으로 2010년 앞으로 10년간은 획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잘 알아내서 2030년이 됐을 때는 정말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정말 활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바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뭐 자유롭게 출근해서 저희는 연구실은 출퇴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율 출근제니까 자유롭게 출근해서 자유롭게 퇴근하는 동안 연구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관직을 하니까 크루즈들이 있어요. 이제 크루즈가 있으면 크루즈 뭐 계획도 하고 저희 물론 회의도 해서 어떻게 크루즈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하고 실험 디자인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그 항구에 이제 집결을 해서 모여서 연구선을 기다리면서 장비 같은 것들 관측 장비 준비도 하고 육상에서 물론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이게 검증이 돼야 쓸 수 있으니까 장비 다 테스트 해놓고 이제 배가 오면 배에다가 다 싣고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배에서는 이제 배에서 생활하면서 현장 그 우리가 실험했던 해역 또 위치에 오면은 거기서 장비들을 뭐 내리고 또 뭐 측정하고 올리고 또 뭐 배를 뭐 끌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뭐 돌아다니게 하면서 데이터를 하여튼 수신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항구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연구실에 와서 또 제자리에서 보통은 하여튼 저희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해상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분들은 보통 실내에서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뭐 교대를 뭐 3교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배에 있는 동안만 열심히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하여튼 배에서만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나면 육상에 와서는 계속 책상에 앞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라서 저도 노력을 일부러 많이 하는데 일단 저런 마스크 같은 거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저런 마스크 버릴 때 저도 알게 된 건데 이게 그냥 바다로 자꾸 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해양 생물들이 저런 줄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줄 버릴 때 이렇게 좀 끊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안 걸리게 이렇게 해서 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어떤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이게 바다로 결국 흘러가서 어떤 해양 생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도 최대한 하여튼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 텀블러 가지고 다닌다거나 뭐 용기도 재활용을 최대한 한다거나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 고기 먹는 것도 최소화하는 게 좋잖아요. 뭐 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날 뭐 이런 거 정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고기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거나 에너지 소비라든가 하여튼 지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육식하는 게 그런 뭐 그렇다고 모두가 뭐 비건이 되라고 뭐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거 환경에 부담 덜 주려고 노력하는 거 또 환경에 부담 덜 주는 기업이나 단체 뭐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활동들 또 요새 보니까 기후 비상 이런 것들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들도 하더라고요. 저 그레타 툰베리처럼 기후 위기를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격려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여기서 저보다 하여튼 오래 여기서 살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기성세대가
물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줬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한, 우리는 경제성장만 중시해서 맨날 물질적으로 이런 것만 이렇게 해왔는데 그 대가로 지구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그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더 경청하고 인커리지 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우리가 인디언 속담인가 그런 게 있대요. 지구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대에서 빌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지구를 빌려와서 지구를 막 망쳐놓은 거예요. 이 기후변화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유일한 세대고 해결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세대이기도 한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해결 안 하면은 지구는 나중에 거주불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시급하게.